바깥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어느새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상투적인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제 손에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만든 밑반찬 통이 두어 개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며느리가 그나마 먹는다고 했던 마른 새우볶음이었어요. 딱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손주 녀석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언제 와도 낯선 곳입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도 그렇지만 사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 차가운 분위기가 저와는 영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마치 허락 없이 남의 구역에 침범한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최신식이라는 디지털 도어록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한번 누르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앞에는 홈웨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단정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며느리 신지영이 서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매끄럽게 포장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저를 향한 물음이었지만 어쩐지 그 안에는 왜 또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든 반찬통을 들어 보였어요. 응, 우리 강아지 준서 보고 싶어서 왔지. 너희들 먹을 반찬도 좀 해왔다. 어머, 감사해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몸을 비켜주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앉으라고 만든 것인지 전시해 두려고 사놓은 것인지 모를 딱딱한 디자인의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온통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알록달록한 외국 서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와는 모든 것이 다른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경한 풍경이었지요. 어머니, 소파에 앉아 계세요.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준서는 어디 있니? 방에 있나? 지금 영어 화상 수업 중이에요. 곧 끝날 시간 되긴 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에서 주스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짙은 녹색을 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음료였어요. 아마 케이린이 뭐니 하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채소를 갈아 만든 것이겠지요. 한 모금 마셔보니 밍밍하고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차라리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제게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싸온 반찬통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식탁 위에 두고 가야 하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눈치를 보게 되는 제 신세가 조금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들 동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습관처럼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지만 굳이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그냥 준서 보고 싶어서 들렀다. 잘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지영아, 어머니 오셨는데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신 엄마가 갑자기 온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마침 준서 수업도 끝났겠네요. 며느리가 방 문을 열자 헤드셋을 쓴 손주 준서가 저를 보고는 토끼처럼 동그란 눈을 하고 달려 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준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기쁨 하나 때문에 저는 며느리의 저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저 미지근한 효심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을 식탁 위에 꺼내놓자 며느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준서는 특히 나트륨 관리 때문에 밖에서 만든 음식은 거의 안 먹이거든요. 그 말은 당신이 만든 음식은 짜고 조미료나 들어간 저급한 음식이라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야, 신지영.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오신 건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라며 한마디 거들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틀린 말 했어요? 준서 건강 생각해서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준서 생각하시면 이런 건 안 해오시는 게 맞아요. 결국 제가 싸온 장조림과 새우볶음은 맛도 보지 못한 채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하얀 쌀밥과 밍밍한 된장국, 그리고 소금 간도 거의 하지 않은 생선구이가 전부였어요. 마치 병원 환자 식단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식사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을 내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필라테스 예약해둔 게 있어서요. 어머니, 준서 잘 보고 계세요. 아들이 어머니 계신데 꼭 지금 가야겠냐고 말렸지만 며느리는 자기야말로 어머니랑 오랜만에 대화 좀 나눠. 매일 나한테만 미루지 말고라며 쏘아붙이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듯 머리만 극적였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 저는 준서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참 책을 읽어주는데 준서가 제 소매를 잡아 끌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응? 우리 강아지 저녁 조금밖에 안 먹더니 배고팠구나. 냉장고에 아까 엄마가 주던 녹색 주스 있던데 그거라도 마실래? 제 말에 준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마치 큰 비밀을 말하듯 제 귓가에 대고 말했어요. 아니요, 나 라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라면 하나만 끓여주면 안 돼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네, 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분명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며 제게 애원하는 손주의 까만 눈망울을 보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애가 배고프다는데 라면 한 그릇이 뭐 그리 대수일까?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크지 않았던가. 제가 어릴 적에는 라면 하나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게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는데 말입니다. 알았다. 우리 준서 배고프면 안 되지. 이 할머니만 믿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끓여줄 테니 너는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네. 할머니 최고. 저는 준서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TV 시청에 여념이 없었어요. 저는 찬장을 구석구석 뒤져 겨우 라면 한 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아마 아들이 며느리 몰래 먹으려고 숨겨둔 것이겠지요. 작은 냄비에 물을 받아 불 위에 올리고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과 수프를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라면, 냄새가 멸균실 같던 부엌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달걀 하나를 꺼내 톡 깨뜨려 넣고 파도 조금 썰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끓인 라면을 작은 그릇에 덜어 준서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준서는 코를 킁킁거리며 우와, 냄새 좋다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상대로 비밀 작전을 성공시킨 첩보원이라도 된 것 같았지요. 자,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후후 불어 식혀주자 준서가 작은 입을 아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동하러 간다던 며느리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코가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냄새예요? 그녀의 시선은 곧장 준서의 손에 들린 라면,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방금까지 우아한 척하던 교양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소중한 것을 뺏긴 악귀 같은 형상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녀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준서의 손에서 라면, 그릇을 획 낚아챘습니다. 놀란 준서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가 조용히 못해. 애한테 이딴 쓰레기 음식을 먹여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준서는 이런 거 안 먹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지영아. 애가 배고프다는데 라면 한 그릇 끓여준 게 그렇게 죽을 죄니? 죽을 죄요? 네, 죽을 죄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뻔히 보시면서 어떻게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라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나갔고 잠시 후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싱크대에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들이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들한테 독을 먹이려고 한 걸 치우고 있잖아요.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이딴 저질 음식을 먹이는 걸 내가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요?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뭐라고? 귀 먹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런 짓 할 생각 마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라 제 집이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현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복도에 내팽개쳐졌고 아들 동수는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여보, 제발 진정해. 응? 엄마, 일단 오늘은이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눈앞에서 현관문은 무정하게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냉기가 스타킹을 뚫고 발목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마치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지요. 안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와 그런 며느리를 말리는 아들의 우물쭈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다시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저를 위해 변명 한마디라도 해주리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닫힌 문 위에 달린 최신식이라는 디지털 도어록의 검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 애썼는데 정작 제게 돌아온 것은 이 차갑고 단단한 문짝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1분 같기도 하고 10분 같기도 한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 버튼을 눌렀어요. 21층을 나타내는 빨간 숫자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저 숫자처럼 까마득한 곳에서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든 아래층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목례를 하더군요. 아마 집 안에서 벌어진 소란을 어렴풋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까딱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어색한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애써 정면의 거울만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여자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어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지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온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몸의 한기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마음의 냉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몇 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바람이 찬 날이었어요. 제가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 아들네 집을 찾아갔었지요. 며느리는 그때도 지금처럼 가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김치통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김치 못 먹어요. 시중에서 파는 저염도 유기농 김치 아니면 준서 아빠가 속 쓰려 해서요. 저는 괜찮다고 너희들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기어코 그 김치통을 다시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건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도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제 정성을 버릴 수도 있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다시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는 결국 며칠 동안 저 혼자 꾸역꾸역 먹다가 반도 넘게 버려야만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가 라면으로 바뀌었을 뿐 제 정성과 사랑은 언제나 그들에게 불필요하고 귀찮은,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한 취급을 받아왔던 겁니다. 저는 왜 그 사실을 이제야 이토록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제 하나뿐인 아들과 금쪽 같은 손주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버텨왔던 것이겠지요.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텅 빈 버스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어여쁜 여자와 결혼했을 때 저는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엄마에서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는 또 다른 족쇄로 바뀌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결혼 전 며느리는 제게 깍듯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동수 씨한테 잘할게요. 어머니께도 딸처럼 잘할게요라며 상냥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사사건건 제 의견을 무시했고 제가 해주는 음식은 촌스럽다고 타박했으며 제가 선물하는 옷은 취향이 아니라며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었지만 그 우리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기억은 손주 준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며 아들네 집에 머물렀을 때였지요. 저는 평생의 경험을 살려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미역국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대요. 산후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해요라며 제가 끓인 국은 입에도 대지 않고 값비싼 산후조리 업체에서 배달 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가는 방식, 목욕을 시키는 온도, 심지어는 아기를 안는 자세까지 제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지적을 해댔어요. 어머니, 그렇게 안으면 아기 척추에 무리가 가요. 어머니, 손은 소독하고 만지셔야죠. 저는 순식간에 평생의 지혜를 무시당하는 무지하고 구시대적인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제 아들 동수는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엄마, 지영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냥 지영이 말대로 해줘라며 아내의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제게는 평생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일 거라 믿었던 아들이 실은 속이 텅 빈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저를 내쫓는 며느리 앞에서도 그저 엄마 일단 가라고 말하며 제 등을 떠밀던 아들의 모습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실망과 배신감의 결정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러운 슬픔 대신 냉정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 내 남은 인생까지 저들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자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익숙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벽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까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장 큰 액자,
바로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과 그런 며느리 옆에서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 사진을 보며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저것은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기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액자를 그대로 뒤집어 차가운 베란다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통장 여러 개와 집문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작은 땅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제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재산은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돈은 제 눈물과 땀 그리고 억척스러운 세월이 담긴 내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히 서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의 증거물이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온 박 사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박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저예요. 아랫마을에 사는 서미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 사모님이시구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주 급한 일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 전부 다 팔아주세요. 지금 사는 이 아파트하고 경기도에 있는 땅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하룻밤 사이에 후회나 미련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제가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몇 해 전 큰맘 먹고 장만했지만 아까워서 입지 못했던 비싼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낯선 화장품들로 아주 옅게나마 분칠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적어도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했던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하지만 단호한 빛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에 맞춰 박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봐왔던 박 사장은 어느새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마도 어젯밤에 제 전화가 꽤나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하신 말씀 말입니다.
혹시 아드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제가 오지랖 넓게 여쭙는 거라면 죄송합니다만 워낙 갑작스러운 결정이시라.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마 제가 홧김에 혹은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과부가 갑자기 전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나섰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사장님과 저도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절대 홧김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닙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박 사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사모님처럼 강단 있고 현명하신 분이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니 제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저 제가 부탁드린 일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를 시작하려는 참이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경기도 땅의 서류, 그리고 제 신분증 사본까지 거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경기도 땅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허허, 사모님. 이 땅 그냥 시골 밭대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바로 옆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잡혀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땅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은 곳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됐군요. 남편이 남겨준 것인데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더니 정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반격의 첫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전부 다 처분하면 대략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박 사장은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 보더니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했습니다. 제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제 손에 쥐어질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땅은 제 값을 받아야겠지만 역시 너무 오래 끌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제 아들 내외가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만 믿으십시오.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모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박 사장은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햇살인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흑백 텔레비전만 보다가 처음으로 총천 연색 화면을 마주한 기분이랄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아들 동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곧 저를 회유하고 달래려는 시도가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전화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지영이도 어제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엄마, 화 많이 났지? 응?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은 더욱 초조해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답답해. 비켜봐. 하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전화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한없이 상냥하고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 푸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준서가 어젯밤부터 할머니만 찾으면서 계속 울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백화점이라도 가시는 건 어떠세요? 준서 가을 옷도 좀 봐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준서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손주를 미끼로 저를 불러내 또다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저를 서미자라는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부품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다시 걸려왔지만 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박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저희 아파트 외벽에 금매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매물 전단이 붙었지요. 그날 오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이웃집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어요. 어머, 미자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 내놨다며?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의 눈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동네에서 가장 빠른 전파력을 가지게 마련이지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포석이 될 테니까요.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기는 아주 좋은 일이지. 좋은 일? 응. 나 이제 다 정리하고 헐헐 떠나려고. 그동안 자식 키우고 사느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남은 인생이라도 즐기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어? 세계 일주라도 떠나볼까 생각 중이야. 제 말에 김 여사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마 늙은 과부가 갑자기 세계 일주를 떠난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세계 일주? 아니, 아드님은 어쩌고? 며느리는 뭐래? 걔들은 걔들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지. 이제 나도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집 팔고 세계 일주 간다는 게 정말이야? 미자야, 너 무슨 일 있니? 동수 엄마가 그러던데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당연히 제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저들이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재산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잠 못 이루고 있겠지요. 저는 전원을 꺼둔 휴대폰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통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반격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평생을 끙끙 앓던 문제가 마음 한번 독하게 먹고 나니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풀려나갔습니다. 금매 현수막을 내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제시한 금액을 거의 깎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모님, 복이 많으신 겁니다. 마침 자녀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급하게 이사 와야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박 사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에 따라 부동산 사무실로 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집은 제 젊음과 눈물을 바쳐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단칸방을 전전하던 시절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의 감격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며칠 뒤 제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입금 완료 메시지와 함께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0이 몇 개인지 한참을 세어봐야 할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심지어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지요.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제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자유의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기다리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행색을 보고 미심쩍어하던 젊은 직원은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금세 태도를 바꾸어 깍듯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동수의 이름이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를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오직 저 혼자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VI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두툼한 새 통장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비로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1층 화장품 코너나 지하 식품 매장만 맴돌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제가 처음으로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2층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진열된 화려한 옷과 가방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격표만 보고도 기가 죽어 도망치듯 나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가장 편안하고 우아해 보이는 디자인의 카디건과 가방을 골랐습니다. 점원은 제게 사모님, 안목이 정말 탁월하시네요 라며 아첨을 떨었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소비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백화점을 나온 저는 곧장 근처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자동차들이 조명 아래 위용을 뽐내는 그곳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젊은 판매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온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무도 제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길을 사로잡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에 잘 익은 석류처럼 고혹적인 붉은색을 띤 세단이었습니다. 그때 젊고 얌전해 보이는 판매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찾으시는 모델 있으십니까? 이 차가 마음에 드네요.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판매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편안하게 감쌌고 손에 잡히는 운전대의 감촉도 아주 좋았습니다. 평생 남편 차 조수석이나 아들 차 뒷자리에만 앉아봤지 제 차를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인생의 첫 차가 될지도 모르는 이 멋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판매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시운전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판매원을 옆에 태우고 전시장 밖 도로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차의 성능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 된 장롱 면허였지만 운전 감각은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운전을 마치고 전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차로 하겠습니다. 네. 아, 고객님, 정말이십니까? 색상은 이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네요. 그럼 계약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할부나 리스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판매원이 열심히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지갑에서 새로 발급받은 VIP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니요. 결제는 일시불로 할게요. 그 순간 판매원을 포함한 전시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나 동정이 아닌 경애와 놀라움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도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모든 수속을 마치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차를 직접 몰고 전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아니, 바퀴가 닿는 대로 달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곧장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바람에 씻겨 날아가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드넓었습니다. 저는 해변이 보이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썩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내보니 발신자는 아들 동수였습니다. 받지 않자 곧바로 며느리 지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모양이겠지요. 저는 잠시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이내 씩 웃으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여 난생 처음 맛보는 자유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제 피를 나눈 자식조차도 저의 이 달콤한 자유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갈 때는 분노와 서름으로 가득 찬 도망길이었다면 돌아오는 길은 새로운 삶의 계획을 가슴에 품은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백화점에서 산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쇼핑백들이 저의 작은 반란의 증거물처럼 놓여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며칠간 꺼두었던 휴대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온갖 친척들의 번호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무심하게 훑어보다가 이내 모든 알림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불안과 초조함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땅도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며칠간의 제 행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바다를 보고 난생 처음 제 돈으로 제 차를 샀다는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사장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바로 그거예요. 네, 뭐가 말입니까? 사모님의 지금 그 삶의 방식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사이다고 힙한 겁니다. 억압받던 어르신이 모든 걸 박차고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이야기, 이거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야깃거리라고요. 저는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힙하다니 사이다라니. 제게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왜 사모님의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사모님의 이 용기 있는 행보를 조용히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사모님처럼 힘든 상황에 부닥친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 사장이 제게 제안한 것은 SNS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짧은 글을 남기면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보고 좋아요라는 것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저로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였지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거랍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늙은이입니다. 요즘 7순, 8순 어르신들도 다 하시는걸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새로운 삶을 기록하는 일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박 사장의 마지막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효과적인 무기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시달리지 않고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사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지요. 서미자의 인생 이막이라는 근사한 제목의 계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나와 쇼핑백을 들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사모님. 이제 첫 게시물을 올려볼까요? 가장 먼저 무얼 하셨죠? 바다를 보러 갔었지요. 좋습니다. 그럼 새로 산 자동차 사진을 한번 올려보시죠. 저는 박 사장이 시키는 대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제 붉은 자동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대로 몇 개의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칠순이 첫차, 나를 위한 선물, 인생이 막, 자유, 서미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지만 저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다음은요? 사모님, 혹시 비싼 호텔 같은 데서 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위 말하는 브런치라는 거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가끔 가봤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곳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그 돈이면 준서에게 더 좋은 유기농 식자재를 사줄 수 있다면서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박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내에서 가장 좋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브런치를 드세요. 그리고 가장 예쁘게 나온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글은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이 알려준 대로 시내의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눈부신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눈이 셔터처럼 감겼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곧 제 앞에는 잡지에서나 보던 예쁜 음식들이 차려졌고 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박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리세요. 아들은 늘 비싸다고 말렸고 며느리는 돈 아깝다고 타박했다. 내 돈으로 직접 사 먹어보니 비싼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자유의 맛은 달콤하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호텔 브런치, 사이다 할머니, 내돈내산. 저는 그가 보내준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세상에 대고 큰 소리를 한번 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게시물에 좋아요라는 하트 표시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너무 멋지세요. 저희 엄마한테도 이 글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사이다 할머니, 인정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속 터질 때가 많은데 대리만족하고 갑니다. 어르신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젊은이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쓰레기 음식이나 먹이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던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멋지다는 칭찬과 응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세상의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SNS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 미용실에서 머리를 곱게 매만진 사진, 서점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가득
사들고 찍은 사진들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박 사장은 재치 있는 조언을 곁들여 주었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 조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지금 인스타그램 하세요? 세상에, 올케 언니가 이모 인스타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친척들 단톡방에 이모 사진 전부 다 캡처해서 올리고 이모가 노망이 들었다느니 자식들 얼굴에 똥칠을 한다느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퍼붓고 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SNS를 발견한 것이지요. 저는 조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 너는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SNS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신지영 러브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신지영 러브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는 아이디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새로 산 붉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보란 듯이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산 70년. 이제 온전한 서미자로 살아갈 시간. 목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려갈 뿐입니다. 인생은 70부터 도망이 아니라 여행.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 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며느리의 계정은 제 팔로워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제 보란 듯이 올린 게시물에 충격을 받고 저를 차단해버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갔고 화살은 시위를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친척들 볼 낯이 없어요. 어머니가 쓰신 돈 저희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저는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저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제 돈에 대한 걱정뿐이었지요. 저희가 다 갚아드릴게요라는 말은 특히나 가증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제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제 사진이었습니다. 박 사장에게 부탁해 그럴듯하게 연출한 사진이었지요. 첫 번째 여행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 가장 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부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물론 저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정말로 해외로 떠났다고 믿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분간은 저를 귀찮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아주 우아하고도 통쾌하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위장 출국 소동 이후 저는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해두고 박 사장과의 연락을 제외한 모든 소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붉은 자동차를 몰아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에 내리는 순간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얽매던 모든 과거로부터 저를 분리해주는 새로운 세상의 공기 같았어요. 저는 북적이는 관광지를 피해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소동으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제주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고, 낮에는 차를 몰아 이름 모를 오름에 올랐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맑은 탕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였습니다. SNS 활동도 잠시 쉬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돈을 쓰며 과거를 보상받는 것을 넘어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책방을 열어볼까? 아니면 아담한 앤티크 찻집을 꾸려볼까? 여러 가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저는 조금씩 제 인생 이막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호텔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커피 향에 취해 저는 완벽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불청객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카페 안을 샅샅이 훑는 그들은 바로 제 아들 동수와 며느리 신지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는지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SNS에 올렸던 몇 장의 사진 속 풍경이나 혹은 제 자동차의 GPS 기록이라도 추적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집요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제 앞에 찻잔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케도 창가 구석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함을 지른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했던 카페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연락도 다 끊으시고 해외로 가신다더니 여기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계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쫓아오느라 화장도 제대로 못한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아들 동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일단 저희랑 같이 가요. 응?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야기라니.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누가 너희들더러 여기까지 찾아오라고 했지? 제 냉담한 반응에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생각도 없는 듯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쓰시는 돈, 그거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평생 저희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 팔아서 생긴 돈 아니냐고요. 그 돈은 원래 우리 동수 씨랑 우리 준서한테 와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그 지독한 소유욕과 당연한 권리의식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칠순 넘은 노인이 갑자기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호텔에서 밥을 먹고 이게 다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고요. 당장 저희한테 통장이랑 도장 다 넘기세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망언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뭘 하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지영이 말 좀 들어. 이건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아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준다고? 너희가 나를? 라면 한 그릇 끓여줬다고 이 어미를 개처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너 지영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쓰는 이 돈, 누구 돈이라고 했지? 그래, 내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있고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을 판 돈도 맞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불린 것은 바로 나 서미자다. 너희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내 아들을 유기농만 먹여가며 귀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뭘 해주었지? 존중은커녕 무시와 경멸뿐이었고 감사함은커녕 귀찮음과 짜증뿐이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이 너희 것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염치 없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방을 뺏으려고 손을 뻗기까지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어차피 다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이었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탕진하는 게 잘한 짓이에요? 당장 내놓지 못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지금 너희 둘의 모습 아주 잘 찍히고 있단다. 너희가 나한테 한 모든 폭언과 협박 전부 다 이 안에 증거로 남아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해봐라. 그때는 이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고 너희 둘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너희는 평생 내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될 거고 내 손주 준서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뜻이야. 알아듣겠니? 제 입에서 나온 법이라는 단어에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협박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잡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방금 찍은 영상을 말없이 삭제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제 휴대폰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따위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를 얻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소동은 제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도망치고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제 삶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오롯이 저만의 왕국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떠나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맑은 공기와 좋은 이웃들, 그리고 고요한 자연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붉은 자동차를 몰아 전국을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해안가를 거쳐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지나 마침내 제 발길이 멈춘 곳은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의 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와 친절함이 묻어나는 정감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 인생 이막의 무대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박 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며 자신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제게 꼭 맞는 장소를 물색해 주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기적처럼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강변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2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낡고 볼품 없었지만 커다란 창 너머로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기도 땅을 판 돈으로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온전한 내 건물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다고 해서 들뜨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건물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커피 향과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하고 좋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곳. 저는 그 공간의 이름을 미잔의 책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제가 살아갈 아늑한 보금자리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창을 내어 햇살이 잘 들어오게 하고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옥상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 제 꿈을 현실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낡은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과 편안한 조명, 그리고 제 취향이 담긴 가구들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그곳은 점차 저만의 색깔을 가진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함께 일할 좋은 동료가 필요했지요. 저는 지역신문에 작은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미잔의 책방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갈 열정 있는 파티시에와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며칠 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수줍은 미소를 지녔지만 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던 젊은 파티시에와 말수는 적었지만 커피를 내리는 손길에서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바리스타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력보다도 그들의 선한 눈빛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가 될 첫 번째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손주 준서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상처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섣불리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했다가는 또다시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고 휘둘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법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있고 똑 부러지는 여성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손주 준서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고 의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를 만나시는 것은 할머니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법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과 변호사의 이름이 명시된 내용 증명 한 통이 아들 내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 이틀간 의뢰인 서미자 씨가 손자 고준서를 만날 권리를 보장할 것.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이라는 엄중한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내외는 변호사까지 선임한 제 단호한 태도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그들은 군말 없이 변호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서를 다시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제 가게, 미잔의 책방 앞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차가 나타나고 차에서 내린 준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달려오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준서는 그새 키가 조금 더 자란 듯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예요? 우와, 진짜 멋있다. 준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사 중인 가게 안을 구경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저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법이 정해준 거리만큼 그렇게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아직 정리가 덜 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여놓은 오븐에서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준서야, 한번 먹어봐. 할머니가 우리 준서 주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 준서는 커다란 빵을 양손으로 잡고 행복한 얼굴로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쫓겨나야 했던 서러움과 분노가 이 작은 빵 한 조각과 아이의 웃음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미워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이 없을 때 비로소 더 행복하고 단단하게 제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제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희망으로 가득 찬 제 왕국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앙상했던 강변의 나뭇가지들은 어느새 푸른 잎을 틔웠다가 다시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잿빛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했던 저의 낡은 건물은 마침내 제 꿈을 고스란히 담아낸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잔의 책방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정성스럽게 내걸리던 날, 저는 제빵사 윤 선생과 바리스타 최군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제 새로운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의지와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였습니다. 가게 개업일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 때문이었지요. 새벽 일찍부터 윤 선생은 주방에서 고소한 빵을 굽기 시작했고 최군은 원두를 갈며 향긋한 커피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쓸고 닦으며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잘 정돈된 책장과 따뜻한 원목 테이블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제 남은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밝고 따뜻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오픈 시간을 알리는 팻말을 문에 걸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변을 산책하던 동네 주민들이 호기심에 들르는 정도였지만 가게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머, 동네에 이렇게 예쁜 곳이 생겼네. 빵 냄새가 너무 좋아요.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럼요, 편히 쉬다 가세요. 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손님들은 안심한 듯 자리를 잡고 앉아 최군이 내린 커피와 윤 선생이 구운 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여기 빵 정말 맛있네요. 커피가 정말 깊고 향긋해요라는 칭찬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잔의 책방은 순식간에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 편하게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절대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를 따로 만들고 맵지 않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아이용 빵을 개발하기도 했지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할머니, 이 빵 또 주세요. 라고 외치며 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라면 하나 때문에 손주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과거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SNS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의 소소한 일상들을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새로 나온 빵 사진, 책장에 새로 들여놓은 책 이야기, 그리고 저와 제 젊은 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들을요. 제 소식을 기다렸던 팔로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님, 드디어 꿈을 이루셨네요. 가게가 너무 예뻐요. 꼭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이막. 저도 할머님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요. 서울에서 너무 멀지만 할머님표 빵을 먹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여행 계획을 짜야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이 되자 제 SNS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수줍게 다가와 혹시 사이다 할머니 맞으세요? 라고 물으며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어머니들, 고된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까지. 미잔의 책방은 어느새 단순히 빵과 커피를 파는 가게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갓 구운 빵을 건네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지만 그들은 제 말에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삶에서 아들 내외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준서를 만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불편한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들은 언제나 가게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준서가 제게 달려오는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지요. 그들은 변호사가 정해준 규칙을 칼같이 지켰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제 재산에 대한 미련과 저에 대한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를 데려다 주던 아들이 용기를 내어 제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 나는 아주 잘 지낸다.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 다행이구나. 저는 일부러 더 꿋꿋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좀 힘듭니다. 지영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벅차네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음이 약해져 돈이라도 조금 쥐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무르고 약한 서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 2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이 어미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 너희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더냐?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내게 기대거나 의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다시 과거의 굴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저 자신의 삶과 저의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가 있었으니까요. 제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크기가 커질수록 아들 내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잔의 책방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평일에는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심지어는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가게를 은퇴 후 성공적인 창업 사례로 취재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 모습이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완벽하게 새로운 삶에 정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반면에 아들 내외의 삶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자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한 며느리의 카드값은 연체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싼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작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날마다 격해졌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을 퍼붓는다는 이야기가 친척들을 통해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했지만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 버린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제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저와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며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수척하고 퀭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손을 잡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주 준서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면접 교섭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시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단골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제 옆에 있던 윤 선생과 최 군은 긴장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오늘은 준서를 만나는 날이 아닐 텐데.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한때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며느리는 갓산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그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도끼만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 저희랑 이야기 좀 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피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서 해라. 보다시피 나는 지금 바쁘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왜 데리고 온 것이냐. 너희들의 이기적인 싸움에 더 이상 준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서는 제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몰라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며느리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저희 집,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요. 어머니, 그래도 동수 씨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준서는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길거리에서 자야 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저희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어머니 발이라도 핥으면서 살게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저를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준서를 제 뒤로 숨기고 조용히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그 값싼 동정심 유발 연극은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섬뜩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여기가 어머니 가게라고 했죠? 여기서 들어 누워버릴 테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돈 많고 잘난 시어머니가 불쌍한 아들 며느리를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쫓았는지 똑똑히 보라고 소리칠 거라고요. 그녀는 정말로 가게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보거라. 하지만 그 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카운터로 걸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내 재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나의 마지막 통첩이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 서미자의 전 재산은 사후 나의 유일한 손자인 고준서에게 신탁된다. 단 이 재산은 고준서가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신탁관리인의 엄격한 관리하에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의 부모인 고동수와 신지영은 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 그대로다. 내 모든 재산은 오직 내 손주, 준서의 미래를 위해서만 쓰일 것이다. 너희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과 탐욕을 채우는 데에는 단 1원도 쓰이지 않을 거란 뜻이다. 저는 제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손주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난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인성마저 망가지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너희는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내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된 거야. 제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바로 손주를 이용한 감성팔이와 협박의 가능성마저 제가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최군과 윤 선생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어른이지. 너희는 나를 라면 한 그릇에 내쫓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내 손주의 미래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 가게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길 바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울고 있는 준서를 안아들고 2층 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며느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진정한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길바닥에 나앉았는지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았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애써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제 손주 준서의 생물학적 부모일 뿐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몇 달 뒤 박 사장을 통해 그들이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던 그들의 관계가 파국을 맞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미잔의 책방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저와 제 젊은 직원들은 이제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윤 선생은 제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최 군은 묵묵히 제 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월급을 주는 사장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따뜻한 어른으로서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게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큰 기쁨은 단연 손주 준서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 양육권은 생활이 더 안정적인 아들에게 돌아갔지만 준서는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온전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데리러 온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차 안에서 기다리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준서가 오는 주말이면 미잔의 책방은 할머니와 손주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빵 반죽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웃으며 못생긴 모양의 빵을 구웠습니다. 옥상 텃밭에서는 함께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키웠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준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저는 위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제 삶의 고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곤 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책을 읽어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달렸고, 근처 계곡으로 가재를 잡으러 갔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신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법과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준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지금 아주 많이 행복하단다. 우리 준서가 옆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나도요. 나도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빠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SNS 계정은 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꽤 유명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사이다 할머니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생 멘토, 롤모델이라고 불러주었고, 제 소소한 일상과 지혜로운 생각들이 담긴 글에 열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들을 더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정한 행복, 나이 들매 아름다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제 SNS를 보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인생은 70부터 라면은 내 맘대로라는 조금은 짓궂은 제목의 에세이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가섬이자
카페 사장 서미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 서미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들과 새로운 성취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우리 모두의 선택을 조용히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미잔의 책방은 하얀 눈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동화 속 과자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고동수였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그에게서 온 첫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소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와 함께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물은 제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죄송한 어머니께. 어머니, 동수입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수 있을까? 수백 번을 망설이다 이제야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어머니,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잃고 홀로 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의 재산 역시 언젠가는 당연히 제 것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진 말과 행동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헤아리려 노력하지 않았고 그저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의 상처를 외면하고 방관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실패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떠나시고 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풍파를 홀로 견디며 저를 키워내시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읽어내신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책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어머니가 그렇게 멋진 분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불효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뒤늦게나마 철이 든 아들이 어머니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부디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이런 못난 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추신. 준서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만나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못난 아들, 동수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슴 속에 박혀 있던 마지막 가시가 부드럽게 뽑혀나가는 듯한 안도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선물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너도 내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악연은 비로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새로운 관계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준서가 가게에 놀러 왔고 우리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를 달고 알록달록한 방울을 매달며 준서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준서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저녁은 라면 끓여 먹어요. 저는 아이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럴까? 좋아. 오늘은 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맛있는 크리스마스 라면을 끓여주지.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몰래 끓이는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해산물과 최고급 한우, 그리고 옥상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듬뿍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끈한 라면을 그릇에 담아 우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라면을 먹는 손주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지긋지긋했던 라면 한 그릇이 이제는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이토록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더 살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오랜만에 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눈 내리는 미잔의 책방의 야경 사진과 함께 올린 제 인생 이막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글이었습니다. 70년 평생 라면 한 그릇도 내 마음대로 끓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라면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웃으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맛은 결국 자신이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라면은 오늘 어떤 맛이었나요?